2018년 3월 20일 오후 4시가 좀 넘은 시간에 위스콘신주 스프링브룩에 있는 돈 시프리란 농부의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한 젊은 여자가 맨발의 상태로 진흙과 피에 뒤덮여 있었고 폭행을 당했다면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시플은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 담요를 건네주고는 911에 신고합니다. County 911, what'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This is Don Sipple calling, and I have a young lady that just came to my house, and somebody attacked her, and she needs a doctor. Her clothes are all torn, and... Okay, what is the address you're located at? E7614, 430th Avenue. Okay, and is she injured? Yeah, she's injured. Her mouth is kind of got some blood around it, and her clothes are all torn. Okay, and she's by herself? She's by herself. She walked to my house here just recently. Okay, and can you ask her what her name is? Just hold on a second. Okay. What's your name, ma'am? What? You don't know? She's in kind of bad shape. She just says she don't know. Okay, let me put you on hold. Do not hang up. I'm going to start some help, okay? Sure. Did she say who did this to her? No, she said she was attacked, assaulted, and she's from Eau Claire. Okay. And, Yeah, tell me your name.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서 신원을 파악했어요. 공격을 받아 시프를 찾아온 젊은 여자는 20살의 에즈라 맥캔들리스였습니다.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그녀는 제이슨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했죠. 제이슨은 에즈라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2017년 여름이 끝날 무렵 19살이었던 에즈라는 방위군 의무병이었던 33살의 제이슨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서로를 아내와 남편이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사이가 됐죠. 2017년 8월에 오클레어라는 마을로 함께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기 있는 모임 장소였던 레이시라는 카페에 자주 놀러갔고 그곳에서 철학 교수가 꿈이었던 23살의 알렉스 우드워스와 친구가 되었죠. 에즈라와 알렉스는 견해가 많이 비슷했고 당시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던 에즈라에게 알렉스가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돼줄 거라 생각한 제이슨은 둘이 친해졌으면 했어요. 알렉스는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그 둘은 친구 이상의 관계를 맺고 비밀 연애를 시작합니다. 비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에즈라는 제이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낙태까지 했죠. 2018년 2월 중순 제이슨은 2주 동안 방위군 복무를 위해 집을 비웠고 그때 에즈라는 스탠리에 있는 엄마의 집에 갑니다. 제이슨의 복무가 끝나 에즈라와 제이슨은 호텔에서 만나게 됐죠. 호텔에서 제이슨은 에즈라의 폰을 보게 됐고 그제야 에즈라와 알렉스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제이슨의 제일 친한 친구였던 존과의 관계까지 알게 됐어요. 에즈라를 정말 사랑했던 제이슨은 충격받았죠. 그때 에즈라는 존한테는 성폭행을 당한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 남자는 오클레어의 한 카페에서 언쟁을 하게 됐고 제이슨은 에즈라와의 이별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에즈라는 제이슨과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 알렉스를 탓했어요. 그리고 존에게 당했다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에즈라와 존 사이에 선정적인 문자를 발견하기도 했고 에즈라가 알렉스한테는 같이 합의하고 했는데 후회가 된다고 얘기했던 걸 알렉스가 경찰에 진술을 해서 결국 존의 성폭행 사건은 기각됩니다. 에즈라는 화가 많이 났어요. 제이슨도 알렉스도 모두 잃게 된 에즈라는 오클레어를 떠나 가족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제이슨과 재회하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하고 자신이 쓴 글을 보여주려고도 했어요. 일기나 편지의 일종이었죠.
얼마나 후회하고 잘못했는지에 대해 썼다기보단 그 두 남자가 교묘하고 악의적이게 제이슨에게서 자신을 뺏으려고 한 거라면서 남자들을 탓했죠. 하지만 사랑이 깊었던 만큼 제이슨은 마음의 상처도 컸어요. 그렇게 몇 달 후인 2018년 3월 22일, 에즈라가 농부인 돈시플 집에 찾아왔던 날입니다. 에즈라가 뜬금없이 레이시의 카페에 나타났어요. 제이슨은 깜짝 놀랐죠. 전날 밤에도 600개가 넘는 메시지로 대화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에즈라는 알렉스한테 자신이 쓴 일기를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제이슨한테 알렉스 집에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알렉스와의 관계는 실수였다는 걸 제이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이슨과 다시 만나려고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에즈라가 카페를 떠난 뒤로 제이슨은 걱정이 커졌어요.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결국 제이슨은 에즈라의 뒤를 쫓아 자전거를 타고 알렉스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제이슨이 알렉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지만 그 둘은 다 괜찮은 척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죠. 그래서 제이슨은 집에서 얘기하지 말고 공공장소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셋이 집에서 나왔는데 경찰이 찾아왔죠. 제이슨이 집 앞에 서성거리는 걸 본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경찰은 차에 탄 에즈라와 알렉스에게 별일 없는지 살폈고 제이슨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이슨은 그녀가 오늘 좀 이상하다고, 느낌이 좋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둘 사이에 별일 없는 것 같다면서 괜찮다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제이슨이 알렉스가 살아있는 모습을 본 건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3시간 정도 흐른 뒤 에즈라가 돈시플의 농장에 나타난 거죠.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받았던 진술에서 에즈라는 알렉스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고는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렉스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죠. 결국 알렉스의 실종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알렉스의 행방을 몰랐어요. 더 이상 찾을 만한 곳이 없어서 다음날 경찰은 에즈라가 있었던 돈시플의 농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농장으로 가는 길에 진흙길이 보였어요. 거기에서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발자국을 따라 올라가다가 자동차를 발견했죠. 그렇게 운전석의 뒷좌석에서 축 늘어져 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알렉스였어요. 당시 발견한 경찰들의 말에 따르면 알렉스의 시신은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머리, 목, 사타구니 몸통에 16군데나 칼에 찔려 있었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파악한 경찰은 에즈라가 있는 병원으로 돌아와서 범죄 현장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알렉스도 발견했고 또 칼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는지 He started like carving something in my arm. Can I see it by chance? 팔에는 보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즈라는 고등학교 때 자신의 성별에 대해 의문을 품었었고 알렉스는 그 점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He used to call me like boy a lot and stuff like that, and I was just kind of like I don't really identify that way anymore.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오른손잡이인데 에즈라의 말에 따르면 당시 알렉스는 왼쪽 운전석에 있었다고 했고 조수석에 있던 에즈라의 왼쪽 팔에 새긴 보이라는 글씨의 방향이 알렉스가 새겼다고 믿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추궁 끝에 결국 본인이 직접 새겼다고 자백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둘은 뒷좌석에 앉게 되었고 그때 알렉스가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He started cutting my pants open and stuff, and I didn't know what to do, and it was really scary.
he just kept trying to attack me, and I didn't know what to do. It was the scariest thing I've ever experienced in my life. 그리고 에즈라는 들쭉날쭉한 칼날을 잡아서 알렉스에게서 그 칼을 빼앗고 그를 찌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에즈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죠. 에즈라가 뒷좌석에서 알렉스를 찌르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혈액 증거에 따르면 알렉스는 대부분이 차 밖에서 찔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 방어원조차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뒤를 공격당한 거죠. 에즈라는 제이슨과 다시 만나고 싶었고 제이슨과 에즈라의 프레임에서 알렉스가 사라져야 완벽했던 겁니다. 알렉스가 죽은 채 발견된 지 2주 후인 2018년 4월 6일 에즈라는 체포되어 1급 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재판은 1년 6개월 후인 2019년 10월 15일에 시작되었죠. 이때 에즈라는 칼을 빼앗아서 찌르기 시작했다는 부분의 진술을 바꿔서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옷을 칼로 찢기 시작했을 때 위협을 느꼈고 살기 위해서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내려쳤더니 그때 알렉스가 칼을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칼을 집어서 가능한 모든 곳을 찌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를 위해 찔렀고 단지 도망치려고 그런 거라고 증언했죠. 에즈라는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재판 중 증언을 할 때도 전혀 긴장하는 내색 없이 웃거나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제이슨이 증언을 하던 날, 제이슨을 보고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주하는 거였거든요. 재판 중 그녀의 태도는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알렉스와의 관계도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How you met Alex Woodworth? Alex and I started slow. We held hands, we hugged, and we shared a few kisses, and then eventually we became partners. 좀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날의 진실은 재판이 지속되면서 밝혀집니다. 그녀는 알렉스를 방어조차 할 수 없게 뒤에서 공격해 살해한 다음 자해를 하고 옷을 자르고 범죄 현장을 연출했죠. 알렉스가 뒷좌석에서 발견된 건 자신을 죽이려는 여자에게서 도망치려고 뒷좌석으로 기어 오르다가 숨이 끊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현장을 떠나면서 그녀는 알렉스의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르는 핸드폰까지 가져가서 부숴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웠던 건 실제로 알렉스의 상처 중에 치명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빨리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알렉스는 살았을 수도 있겠죠. 에즈라는 선고받는 날 법정 사과를 합니다. 아들을 잃은 것에 자신이 얼마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알렉스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했고 본인도 상실감을 크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피터슨 판사는 에즈라의 법정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재판을 지켜보던 제이슨도 에즈라의 눈에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2020년 2월 7일 에즈라는 알렉스를 칼로 찔러 살해한 1급 고의적 살인 혐의로 5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74세가 되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를 받기 전에 발표한 성명에서 에즈라는 자신을 성범죄자이자 거짓말쟁이로 부당하게 묘사했다며 편파적인 언론이라고 비난했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울면 가짜라고 해요. 그리고 충분히 울지 않으면 비정하다 하고 웃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고 차분하게 있으면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됐죠. 에즈라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에즈라는 태어났을 당시 모니카 케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고 4살이 되었을 때 엄마의 파트너였던 양아버지에게 입양이 됐죠.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엔 자신의 성별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이름도 개명을 했는데요. 부유한 환경에 모자랄 것 없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야생으로 여정을 떠난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인투 더 와일드라는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에즈라 맥캔들리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성장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알려져 있지 않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장 과정에서 애정 결핍이 생기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성인이 된 에즈라는 아마추어 예술가로 활동했죠. 오클레어는 작은 마을이라서 서로를 다 알고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의 다수가 사람들에게 관심 끌기를 좋아하는 에즈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소위 관종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팔에 보이라고 자해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반사적인 행동이었다고 했어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연출이었겠죠. 제이슨은 에즈라가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자신이 살인 동기가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의 아빠 존 우드워스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녀를 용서할 힘이 생겼다고 말했고, 알렉스는 항상 누군가를 돕기 위해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에즈라의 건강하지 못한 사랑 방식으로 인해 굉장히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알렉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좋고 더불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즈라는 삐뚤어진 사랑 방식으로 결국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여러분은 건강하고 예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낮과 밤은 고요한 날이었길 바랍니다.